투사적 동일시. 클라인이 그녀의 생애 후반에 도입했던 두 번째 개념은 그 후에 클라인 학파 이론의 중심이 된 투사적 동일시이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투사는 원치 않는 충동의 환상적인 축출을 뜻한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충동을 자기 안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타자에게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클라인은 이 개념을 독특하게 확장시켰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충동들이 아니라 자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 경우 공격적인 충동만이 아니라 나쁜 자기가 타자 안에 위치하게 된다. 투사된 것은 자기의 일부분이므로 무의식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추방된 부분과의 연결이 유지된다. 투사된 정신적인 내용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주체는 그 내용과 관계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현대사회가 성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음란한 것을 탐지하고 제거하며 매춘을 탐색하고 막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 영화 속 폭력이 현대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종종 살기 등등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과 요구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의 생을 타인의 공경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라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간관계의 특유한 차원을 자신들 안에서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경험의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게 된다. 네, 우리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이런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이 1946년에 처음 제기한 새로운 용어죠. 멜라니 클라인이 1946년에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 자체는 그 이전에는 쓰지 않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보통 학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데 기존에 있던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용어, 기존에 쓰던 용어의 의미를 박탈하고 새로운 자기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국어사전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러한 철학서적이나 정신분석 서적을 읽어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쓰여 있어도 우리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12월 19일부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하이데거의 책을 독일어로 쓴 책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독일어 번역본은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볼 만큼 그만큼 알아듣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어를 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떠한 뜻을 거기에 부여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매번 독창적인 아티클을 읽을 때마다 많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온다는, 이게 어쩌면 학문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개념들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들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들을 아마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이런 개념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존 세계관, 기존 개념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잘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접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 경우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조금 나누시겠어요? 제 생각에 먼저 이제 떠올랐던 게, 어, 담벼락에 낙서하면 안 된다. 뭐 했는데 친구들이 낙서하고 도망가는 거. 뭐 저래도 괜찮나? 혹은 이제, 어, 개울가에서, 노랑가에서 분명히 금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떠먹으면서 멀쩡하지. 그랬던 그런 기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만도 아니고, 어, 살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런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그, 아, 어, 적나라한 얘기는 여기서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대략적으로만. 그런 거에서 어떤 성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나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사이에 느껴지는 저의 위기감,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이야가 아니고 왜 나는 이런 거를 모르지, 왜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지 하는 이제 그런 당혹감.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모를 수 있지? 저도 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클라인이 처음에 말한 46년에 말한 투사적 동일시 개념이, 이 클라인이 쓴 클라인이 이 단어를 쓸 때 그 클라인이 가졌던,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그 고유한 개념이 저의 그 눈에까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왜곡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인간 심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다 알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제 마음속에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냥 참고 개념으로 일단은 두는 게 맞겠구나. 뭐 요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클라인이 이 용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걸 락강식으로 이게 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표란 얘기예요. 기표를 새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기의를 부여하는 건데,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러한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표가 등장을 한 거죠. 그 새로운 기표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던 용어인데, 거기에 따르는 기의를 여기에 부여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탄생한, 특정한 의미를 갖는 용어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그전에 없던 거기 때문에 이건 창작이죠. 멜라니 클라인이 창작한 이런 개념인데, 사람들은 이 개념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있어 하면서 그 개념을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의미로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부여했던 그 의미에다가 각자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의미 자체가 계속 넓어지는 거죠. 적용 예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레딕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논문을 쓰는 사람은 그 이전에 학자들이 이러한 프레딕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부여했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대부분 이분들이 살피지 못했던 또 창의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래야 이게 독창성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학문의 발전은 어떤 독창성으로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어진 기표나 개념은 변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는 어떤 새로운 아티클을 우리가 처음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독창적인 아티클이면 이 독창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 이전의 개념으로 이걸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전에 있던 것을 개념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그냥 그 선에 머무르는데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통찰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분들이 가졌던 통찰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 담아내지 못한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그러면 우리 손대영님이 프레딕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다른 분의 체험하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꿰뚫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다 기억해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썼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클라인이 이 용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이 책의 저자는 스테판 미첼과 마가렛 블랙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투사적 동일시는 투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투사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충동을 자기 안에 두지 않고 밖에 있는 타자에게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걸 표현하기 나름이겠죠. 이 투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데피니션이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타자에게 투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밖에 있는 타자는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면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대상 표상에다가 자기의 충동을 투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우리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을 외부에 있는 현실 대상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외부 대상이 내면화된 내적 대상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면 그거 자체가 모호한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모호해도 또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충동을 대상에 투사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할 때 대상이 누구인가 할 때 이게 외부 대상, 현실 속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대상의 내면화인 내적 대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투사한다고 할 때 어머니에게 외부에 있는 어머니에게 자기의 충동, 공격적인 충동을 어머니에게 투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표상에게 이걸 투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것을 어머니가 느낀다.
근데 어머니가 외부에 있는 어머니가 느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머니의 표상이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저자는 외부에 있는 타자에게 존재한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건 이분이 이해하는 거죠. 어떤 분은 대상에게 투자한다고 할 때 밖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자기 내적 표상을 통해서 인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해놓고 보면 다 클리어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클리어하지 않은 게 어떤 현실 이론의 세계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인공물이죠. 아티팩트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걸 밖에다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클라인은 이 투사라는 기존에 사용되던 개념을 독특하게 확장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의 충동을 밖에 외부 대상에 투사한다는 개념보다는 자기 셀프의 일부를 투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셀프의 여기서 셀프는 대부분 부분 셀프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 셀프 중에 굿 셀프하고 배드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를 투사하는 경우 자기 안에 배드 셀프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걸 대상에게 주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도 이 대상에게 주는데 이 대상에게 주는 그 셀프는 원래 자기잖아요. 자기의 일부니까 이 자기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곳에 보관을 자기의 일부를 자기의 공격적인 충동의 공격적인 모습, 자기의 공격적인 자기, 나쁜 자기, 충동적인 자기를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한다면 그 외부 대상이 자기의 나쁜 모습을 가진 대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 대상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걸 판타지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내가 외부 대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까 내 환상 속에서 외부 대상이 자기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 대상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이걸 심리 내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외부 대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부 대상, 내적 대상을 얘기하는지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여기서 클라인은 주로 판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은 어쩌면 외부 현실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면화된 외부 대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리 내적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얘기가 프로젝션이라는 말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섞였는데 투사와 동시에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게 자기의 나쁜 셀프를 투사를 했지만 그게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자기 것으로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셀프 자체가 자기의 파트 셀프를 자기 심리 내적으로 자기 안에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 안에 가두지 않고 이것을 대상 표상 안에다가 옮겨 놓은 건데 그 대상 표상 안에 자기의 일부가 있는 거죠. 이걸 대상 표상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대상에게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어머니에게 구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자기의 공격적인 셀프를 옮겨 놓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공격성이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는 자기하고 구별되지 않은 어머니다. 자기와 어머니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프로젝션과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프로젝션 자체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바운더리를 허무는 이런 것은 없는데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는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의 이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돼버리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대상에게 부여한 자기의 일부가 대상이 가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A라는 나라를 B라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A에 있는 사람은 이게 자기 나라라고 우기고 있지만 B는 A가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상에 대한 표상의 일부가 자기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기가 대상에게 추방한 그 부분이 부분 자기가 계속 자기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에게 추방한 그 부분이 자기 것임을 이 사람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이걸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대상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사람이 가진 자기의 일부를 파트 셀프를 더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점령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멜라니 클라인이 처음 의도했던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개념은 환상의 개념이에요. 판타지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내적인 환상의 얘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기 심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판타지들.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고 할 때도 이 대상 자체도 외부에 있는 현실 대상이 아니라 내적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격의 일부를 자기의 퍼스널리티 일부를 대상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타지 속에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대상에 가 있지만 이게 자기 거 원래 자기 거니까 이걸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상과 자기 간의 관계가 독립된 관계가 아닌 관계로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어떤 면에서는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이런 개념이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서 발달이 됐어요. 그 대상과 자기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과 이고 사이칼러지나 클래시컬한 프로이디안 사이코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정통 정신분석이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프로이드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고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고 본다. 그래 미분리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남과 다른 이와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다. 그렇지만 태어나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분리 개별화 작업을 이루어서 1년 반에서 3년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분리 개별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3세쯤 되면 독립된 인격으로 심정이 탄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아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안에 이 자기는 대상과 구별되지 않은 자기 안에 모든 여기서 드라이브라고 할까요? 욕동이라고 할까요? 이 욕동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고. 그 리비도가 자기 셀프에만 투자되어 있는 이 상태를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그 1차적 자기라는 시기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이드의 아주 기본적인 인간 이해였어요. 역동 파생물이 구성 요소를 이루는 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기구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외부 현실과 만나면서 점차적으로 외부 현실과 이드 간에 이 조정하는 기능이 이런 발달하면서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고로 발달한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생겨나면서 이게 이고가 발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의 이 피어리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은 사이카틱한 환자들이나 보드라인 환자를 해석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깊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퇴행이 심해지면 이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상태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면 어때요? 우리는 미친 거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미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분들을 해석적인 방법, 그러니까 프로이디안 기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정신분석의 대상은 자기와 대상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뉴라틱한 환자 수준이 돼야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발달돼요. 그런데 멜라니 크라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이미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이미 미약하나마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셀프와 어더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라니 크라인의 글을 읽다 보면 엄청난 판타시가 나오죠. 판타시가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그때부터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판타시에 시달린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판타시라는 것은 원시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꿈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들이죠.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속에서 여러 체험을 하는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 띵킹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 방식의 띵킹은 판타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이 그대로 판타시라고 한다면 그 합리적인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지만 아이는 아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판타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세계를 접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가 그것을 하나의 판타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쓰는 용어가 판타시를 의식적인 판타시를 F-판타시, FANTASY라고 쓰는데 무의식적인 판타시라는 개념을 활용하면서 독특하게 PH 판타시라는 개념을 써요. F 대신에 거기에 PH를 써서 판타시는 무의식적인 판타시라는 용어를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쓰고자 하는데 미국의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런 구별을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다 판타시, F 판타시를 쓰는 거죠. 우리가 각자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클리어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게 판타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것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게 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판타시 이론에 들어가면서 내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가진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는 이 멜라니 클라인이 하는 얘기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한 어떤 상상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언어의 기법이 아닌 방식으로 어떤 체험들을 소술하고 있는데 이 라지칼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내가 가진 인터랙션한 방법으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는데 그 이모셔널한 애스펙트를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들인데 그 이모셔널 애스펙트를 정밀하게 재현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어떤 멜라니 클라인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계는 언어가 없는 세계인데 언어가 없는 세계는 아이들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옴니포턴트하죠. 내가 못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실 검증 능력보다는 자유스러운 어떤 환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여러 활동, 우리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움직이는 것들은 라지컬한 게 아니고 정말 합리적인 게 아닌 이런 사고 과정이나 판타지 과정들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졌던 이런 판타지 세계가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자체를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 이게 판타지 세계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외부 현실과 대인관계가 아니라 원 퍼슨 사이칼라지 입장에서 봤다고 보여요. 자기 안에 내적 표상 중에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표상의 일부를 뚝 떼어서 대상 표상에 옮겨놓고 자기가 봐서 자기 안에 형편없는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면 네가 그 표상 자체가 그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그쪽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끼는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그건 내 거니까 말하자면 이게 너와 내가 구별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젝션이 일어나는데 프로젝션이 일어나는데 그 프로젝션의 대상 자체가 자기를 표상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죠.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표상을 대상 표상에 일부를 옮겨놨는데 그 대상 표상을 또 자기라고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기도 하고 자기이기도 하죠.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분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A와 B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대상은 A and B란 말이에요. 당신이 남이기도 하지만 나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어떤 우리라고 자기라고 하는 건 자기는 이미 태어날 때 자기가 독립된 자기가 있다고 봤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정신 활동들이 움직이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분명히 미약 하나만 독립된 자기가 있다고 봤는데 실제 이 정신활동을 보니까 이 자기가 대상에게다 자기를 일부러 줌으로써 오히려 자기와 대상의 관계를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신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상으로서는 이때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세퍼레이션을 취소시키는 거죠.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게 태어났다고 멜라니 클라인이 주장을 했는데 실제 심리활동, 정신활동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일부를 비워내서 대상에게 주고 그리고 그 대상이 자기의 일부라고 또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과 자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1차적 자기애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큰 주장인데, 이게 프로이디언과 멜라니 클라인이 다른 아주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프로이디언과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멜라니 클라인의 입장은 서로 첨예하게 다른데, 이 두 이론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만나버려요. 왜 만나냐면 프로이디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남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1차적 자기의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점차 이고가 발생하면서 대상과 자기 간의 분리개별화가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게 둘로 나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 개념에 의하면 처음에 둘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면서 자기의 일부를 대상과 혼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판타지 속에서 대상과 자기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정신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 둘로 이시겠지만 그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융합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융합의 퓨전이라고 할까요? 머지라고 할까요? 이 두 대상과 자기가 일정한 부분에서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볼 때, 그래서 심리 상태가 서로 어떤 경우에는 너와 내가 구별되는 상태, 어떨 때는 구별되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두 이론가들, 어떤 프로이드가 설명한 거, 멜라니 클라인이 설명한 것이 출발 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현상을 설명해내는 방법이 차이일 뿐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심리현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분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론 구성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 프로이드의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 다르면서 또 일정 부분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 처음에 우리는 퓨전으로 하나로 시작됐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입장이, 나중에 멜라니 클라인은 우리는 처음부터 세퍼레이트 돼 있다, 분리된 상태, 세퍼레이션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심리현상으로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융합되는 퓨전 경험을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오히려 이런 체험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둘이었느냐 하나였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둘이었는지 하나였는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둘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둘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교차 지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심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두 분 다 애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분리되는 관계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또 일정 부분에서는 융합되는 관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서로 애써 준비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멜라니 클라인은 환상 이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자체도 자기 심리 내적인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기 심리 내적인 이런 현상으로 이론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혼에 가면은 비혼은 이 현상을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이 환상의 개념을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니까 인트러퍼스널이라는 관계, 이 용어가 쉽지 않아요. 인트러퍼스널이라고 심리 내적이라, 인트러라는 심리 내적이라는 용어고, 인터퍼스널이라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쪽, 인트러퍼스널한 이론이 멜라니 클라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펜터스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확장하다 보니까 인터퍼스널한 개념으로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욘이 봤던 것은 단순하게 심리 내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상 자체가 자기가 투사한 자기의 부분 셀프나 부분 셀프가 가졌던 어떤 에펙트나 혹은 부분 셀프가 부분 셀프가 대상과 관계 맺는 이 방식, 일단 대상 관계나 부분 대상 관계나 이런 것들 전체가 강요된다는 얘기예요. 외부 대상에게 자기 안에서 판타지 속에서 외부 대상에게 자기의 셀프가 그쪽에 있다고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외부 대상에 실제 자기가 투사한 자기 판타지 속에 생각하고 있는 외부 대상, 자기의 특성, 자기의 셀프를 가지고 있는 외부 대상이라고 자기의 셀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심리 내적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대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셀프의 일부를 실제로 가지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 셀프가 느끼고 있는 정서, 에펙트도 가지도록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안에 공격성이 있어서 이 공격성을 대상에 투사했다고 한다면 투사하고 동일시까지 일어나 버리면 그 외부 대상이 동일시에 의해서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외부에서 투사된 어떤 부분 셀프, 저 사람의 셀프인데 말하자면 이게 오브젝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 표상인데 대상 표상과 대상 표상이나 대상 표상과 함께 오는 어떤 정서들이 보통 우리가 감지하는 강렬한 정서들이죠. 엄청난 공격성을 자기 것으로 느낀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셀프가 사라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셀프, 자기 표상이나 자기 혹은 정서가 자기를 점령하는 상태가 일어난다. 제가 아까 식민지배라고 얘기했는데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프레셔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투사의 동일시를 사용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경험하는 이 대상은 이게 원래 자기의 모습이거나 원래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야. 여기 따라오는 정서 자체도 자기의 정서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정서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정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요하고 있는 그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강요된 역할을 자기가 수행하는 로봇가 되어버리다. 그래서 비온 여기 이 교과서에서는 그걸 클리어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는 멜라니 클라인은 이게 판타지 이론이었는데 비온이 이 인터퍼스널한 관계까지 확장시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발달이 되고 임상적으로 굉장히 이 확장된 개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일상 삶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임상 상황 속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